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누르면 합격.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성적 관계 회유. 이거 뭘로 한 걸까요? 말로 한 거죠? 1. 시각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육체적 성희롱, 4. 사회적 성희롱, 5. 위계적 성희롱. 정답은요? 2번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시각적인 성희롱은요, 눈이 버려요. 음란한 사진을 보여준다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했다 하면은 시각적 성희롱이죠. 언어적 성희롱 뭐 있을까요? 야한 농담, 성적인 정보 유포,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 회유 이런 거 다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그럼 이거 뭘까요? 과거의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 이것도 언어적 성희롱이고요.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아서 술 좀 따라봐 이랬어. 이것도 말로 했죠? 언어적인 성희롱이 되겠어요. 육체적인 성희롱은요. 스킨십이 닿아야 돼요. 신체가 접촉돼야 됩니다. 입맞춤, 신체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김 이런 것들이 육체적인 성희롱이에요. 눈이 버렸으면 시각적 성희롱, 접촉을 했으면 육체적인 성희롱, 말로 했어 그러면은 언어적 성희롱이 되겠어요.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직업윤리 문제에 2문제 정도는 꼭 나오고 있습니다. 1.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2. 계획된 것보다 시간을 늘려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한다. 4. 대상자 부재 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모를 남긴다. 5.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요시한다. 정답은요? 1번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는요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계획된 것보다 서비스 시간 늘리는 거 아니죠?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죠? 인종, 연령, 성별, 종교, 경제적인 지위, 개인적인 선호 이런 것들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대상자 부재 시에는요. 메모를 남기고 다른 날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타 직종과의 업무 협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시설장 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타 업종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양보호사의 기타 행동 규범 한번 보자고요. 개인의 선호를 인정해준다.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는 신고한다. 기저귀 재사용,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 대상자의 건강에 해로워요. 이렇게 설명한다. 대상자의 배우자가 본인 분담금 할인을 요청했어? 그거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위법입니다. 이렇게 설명한다. 의료 행위는 하지 않는다. 흡인, 관장, 도뇨, 욕창, 치료는 하지 않는다. 치료는 의료진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외용약 도포는 가능하다. 뭐 빨간 약 발라주고 연고 발라주고 안약 넣어주고 이런 건 괜찮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2.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우선하였다. 3. 장기 이용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었다. 4. 근무 시간을 변경하여 제공한 후 시설장에게 보고하였다. 5.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정답은요? 1번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괜찮죠? 또 2번 보세요. 자신의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남도 케어할 수 있죠. 요양보호사 자신의 건강관리를 잘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3번 장기 이용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 할인 안 된다. 불법이다. 위법이다. 4번 근무 시간에 시간 변경 필요하면은요. 먼저 상의하고 변경해야 돼요. 자기가 임의로 하고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상의 먼저 하고 그리고 변경한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는요. 가족과 시설장과 상의를 한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겠어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뭐가 중요할까요?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는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정확히 기록한다. 제공해야 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보수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1. 폐포 팽창, 2. 기관지 확장, 3. 기침 반사 증가, 4. 흥분이나 스트레스, 5. 가습된 따뜻한 공기. 정답은요? 4번 흥분이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천식이 더 발작할 수가 있다. 천식하면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천식 알레르기 질환이에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 원인 물질로부터 회피해야 됩니다. 뭐 고양이 털, 차고 건조한 공기, 뭐 꽃가루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기침이 나게 되면은요, 그 원인 물질로부터 회피해야 된다는 거.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폐활량 증가, 2. 섬모운동 증가, 3. 폐포의 탄력성 증가, 4. 기침 반사 감소, 5. 코 점막의 건조함 감소. 정답은요? 4번 기침 반사 감소.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 많이 나빠지겠죠? 폐활량 감소합니다. 섬모운동이 떨어져요. 섬모운동이요, 이 미세물질들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나빠진다. 신체적인 특성 다 나빠지잖아요. 폐포의 탄력성 떨어집니다. 기침 반사 좋은 건데 좋은 거는 감소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는 증가하고요. 코 점막의 건조함은 증가됩니다. 신체 조직 내의 수분 함유량이 떨어지니까 코 속의 점막도 건조해요. 호흡기계 질환은요, 기침 반사는 저하된다. 섬모운동은 감소된다. 좋은 건 다 감소돼요. 호흡 근육은 약화된다. 근육이 약화됐으니까 호흡이 증가하면은 피로하기가 쉬워요. 코 점막의 건조함이 증가해서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기가 어렵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1. 고민해 보겠다고 하며 대답을 피한다. 2.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 3. 다른 동료 요양보호사를 연결해 준다. 4.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별도의 수고비를 요구한다. 5. 개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로의 부탁을 들어주자고 한다. 정답은요?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 요양보호사는요, 본인의 업무 영역 이외의 무리한 요구는 거절하는 게 좋아요.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좋죠?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려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목을 강하게 털어준다. 2.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한다. 3.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4.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스트레칭한다. 정답은요? 3번 손목 부위에 압박분대를 감아준다, 고정시킨다 이런 의미죠. 손목을 강하게 털면 안 돼요. 손상됐을 땐 움직이지 않는다. 손목은요, 심장보다 낮게 한다. 다친 부위는 심장보다 높은 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뱀에 물렸을 때는 아닙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에서는 뱀에 물린 무슨 그런 사건이 나올 일은 없죠. 뱀에 만약에 물렸다 하면 심장보다 낮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상식입니다. 왜? 그 독이 심장으로 퍼지잖아요. 순환이 되니까. 다쳤을 때만 심장보다 높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찜질 아니죠? 항상 삐거나 골절했을 때는 냉찜질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다치셨을 때요, 삐었어, 근육통이야 이럴 때는요, 첫날 다친 날은요, 냉찜질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한 3일까지 냉찜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온찜질 하면은요, 부풀어 올라요. 안 돼요. 냉찜질이 먼저라는 거. 다쳤을 때 치료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손목을 삐었어. 그런 경우는 냉찜질이고요. 만성 관절염이다 하면은요, 그럴 때는 온찜질이 되겠어요. 휴식을 하는 게 좋죠? 또는 압박분대를 이용해서 고정시킨다. 이런 것들이 좋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했다. 시설 방문을 왔다며 외부인이 대상자의 방에 불쑥 들어와 사진을 찍고 나감. 휴대전화 사진 하면 딱 나와야 돼요. 그쵸? 1.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관한 권리. 5.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우리가 키워드만 알고 답을 딱딱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해진 시간 안에 완벽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휴대전화, 사진, 사생활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예요. 외부 방문자가 맘대로 사진을 찍고 불쑥 들어온다? 이거 사생활 보장 안 되는 거죠. 나 막 속옷 갈아입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 큰일 나죠. 허락받지 않은 사진 촬영, 도촬하는 거 안 되겠죠?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에 위배되는 행동이에요. 가족이 일방적으로 전기와 수도를 끊어 대상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1. 자기방임, 2. 경제적 학대, 3. 정서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언어적 학대. 정답은요? 4번 신체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자기 방임은요, 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놔버리는 거예요. 경제적 학대는요,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들이죠. 정서적 학대는요, 정서적으로 고통 주는 거예요. 노인에게 비난하고 모욕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거요. 신체적인 학대 볼게요. 방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신체적인 학대는요,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을 단절하든지, 기본적으로 가스, 난방, 전기, 수도 등의 이런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를 단절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잖아요. 신체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거주지를 통제해요.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신체적인 학대가 되겠고요. 전기 끊었어, 수도 끊었어. 대상자가 생존이 위협받고 있죠. 이게 신체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고용기관으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1.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묵인한다. 2.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 신청을 한다. 3. 대상자의 가족에게 해결해달라고 요청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5.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정답은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또는 상담, 인력 지원, 복리 향상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이 새면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2. 산책하는 동안에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배뇨량을 조절한다. 4. 연결관이 빠지지 않도록 침상에 누워있게 한다. 5.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솜으로 닦는다. 5.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솜으로 닦는다. 1번 소변이 새면 즉시 보고해야겠어요. 유치도뇨관을 제거하는 것은 의료행위예요. 요양보호사가 하면 안 됩니다. 2. 산책하는 동안에도 연결관은 잠그면 안 돼요. 연결관은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꼬이지 않게 해야지만 소변이 잘 배출이 되겠죠?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수분을 먹게 해서 방광 기능을 유지한다. 연결관이 빠지지 않도록 침대에 누워있게 한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유치도뇨관 관리하는 방법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죠.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게 둔다. 소변은요, 몸에서 나온 불순물 배설물이에요. 우리 몸보다 높게 있으면요, 우리 몸으로 흡수되겠죠. 역류되겠죠. 안 돼요. 항상 몸보다 아래 놓아야 되는 것이 소변 주머니죠. 소변량과 소변의 색깔을 2-3시간마다 확인한다.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어요. 유치도뇨관 한다고 못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연결관이 꺾이거나 눌리거나 꼬여있으면요, 소변이 안 빠져서 배가 아프고 불편해요. 수시로 살펴줘요. 소변이 잘 빠지는지.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면은요, 관이 꺾여있나 꼬여있나 눌려있나 소변이 안 빠지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요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염증에는 물을 많이 먹어서 그 염증, 독소를 몸 밖으로 빼낸다. 문제가 생기면 보고한다고 했죠? 소변 색깔이나 소변량, 또 소변이 새면은요, 보고한다. 이런 문제까지 나왔죠?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데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통증이 일단 있어요. 옆구리 부위에 통증이 있다 이런 거예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재원 조달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 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 회계로 관리한다. 2.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3.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지급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담한다. 정답은요? 2번 재원은 돈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체적인 돈은요, 전체적인 재원은요, 보험료, 본인부담금, 국가지원으로 구성된다.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내는 거죠. 국가지원은 세금입니다. 보험료는요, 건강보험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요양보험료예요. 강제적으로 다 우리가 내고 있는 것들. 본인부담금은요, 15에서 20%, 재가급여로 간다고 하면 15%, 시설급여로 간다고 하면 20%예요. 나라에선 20% 대주고요. 나머지를 보험료에서 충당을 해줍니다. 100%가 되려면은요, 재가급여 15% 냈어요. 나라에서 조세 20% 대줬어요. 35%죠. 나머지 65%는 보험료에서 내주고요. 본인부담금 시설급여 요양원 갔어? 20% 내죠. 나라에서 20% 대주죠. 나머지 60% 보험료에서 충당합니다. 이 보험료라는 게 공단에서 충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공단에서 항상 우리 보험료를 받아가니까 그 돈으로 내어준다 이 얘기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법정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해준다. 하지만 국민기초수급권자는 그나마 본인 부담금도 없다.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본인이 20% 부담하죠.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20% 부담해요.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관자는요. 그나마 10%를 할인해줘서 10%는 부담을 해야지만 소견서 발급받고 간호지시서 발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별도로 운영한다. 돈만 통합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 알고 보기 볼게요. 1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해요. 통합 징수한다. 하지만 회계는 별도이다. 아시겠죠? 2번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맞죠? 3번 장기요양기간은 급여 비용을 어디다 청구해요? 공단에다 청구해야지 보험료를 받죠.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지급하나요? 장기요양기간에 지급해야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비스 그 비용을 요양원 또는 주야간보 이런 데다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장기요양기간입니다. 5번 의료급여 수급관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간이 부담하는 거 아니죠? 본인이 내는 거예요.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법정 본인 부담금의 40%나 60% 내야 되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서비스 비용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 내야 되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사소견서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10% 내야 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에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밥 먹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게 바로 일상적인 생활이죠. 1. 세탁, 2. 체위 변경, 3. 편지 대필, 4. 병원 동행, 5. 의사소통 도움. 정답은요? 1번 세탁이 되겠습니다. 체위 변경은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고요. 편지 대필은요. 정서 지원 서비스, 병원을 동행한다. 개인적인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죠. 의사소통 도움은요. 정서 지원 서비스가 되겠어요. 일상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집안일, 취사, 청소, 정돈, 세탁, 장보기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태 변화와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상태 변화를 관찰해야겠죠? 1. 옹호자, 2. 관찰자, 3. 중개자, 4. 정보 전달자, 5. 동기 유발자. 정답 2번 관찰자 되겠습니다. 옹호자는요.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서 대상자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지해준다, 지켜준다. 정보 전달자는요. 대상자의 어떤 상태나 정보를 전달해줘야 돼요. 누구한테? 의료기관 또는 시설장 같이 업무 보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전달해줘야 되겠습니다. 동기유발자? 아유 잘하시고 계시네요.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면서 지지해 주는 거예요. 관찰자의 역할, 관찰한다, 살핀다, 확인한다, 파악한다. 이런 서술어를 보세요. 대상자의 맥박, 호흡, 심리적인 변화를 살핀다. 대상자의 신체적인 증상과 심리적인 변화를 확인한다. 상태 변화를 파악한다.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한다. 이런 것들이 관찰자의 역할이겠어요. 대상자의 이 것만 살피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질병 변화에 대한 증상까지 다 살펴준다. 관찰자의 역할이다.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힘이 없는 쪽, 불편한 쪽, 아픈 쪽과 보행기는 세트로 가는 거예요. 아시죠? 1.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에서 왼쪽 다리 다른 보기 읽어볼 거 있어요? 없어요. 1번입니다. 불편한 다리와 보행기는 세트로 가고요. 나중에 건강한 다리가 뒤로 오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두 다리가 다 불편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보행기 먼저 찝고요. 어차피 왼쪽 오른쪽 다 불편해요. 그냥 한 다리 아무 다리나 가는 것입니다. 단 한쪽이 불편하면은요 보행기랑 세트로 같이 가고 뒤에 건강한 다리가 가는 것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씻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을 씻은 후 젖은 수건으로 닦는다. 2. 손이 건조하면 손 씻기 횟수를 줄인다. 3. 세면대에 깨끗한 물을 받아 충분히 씻는다. 4.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씻는다. 5. 기침 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10초간 씻는다. 정답은요? 손가락 끝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씻는다입니다. 손 씻기는요, 가장 쉽고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이에요. 흐르는 미온수로 손을 적시고 일정량의 항균 액체 비누를 바른다. 고체 비누는요, 이 사람 저 사람 만지니까 세균으로 감염될 수가 있다.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사이, 엄지손가락,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한다.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서 씻는다. 다 맞는 표현이에요. 휴지나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손의 물기를 제거한다. 손이 건조하면 보습 제품을 발라준다. 기침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는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시설 침해 대상자. 어제는 목걸이를 가져가더니 오늘은 금가락지를 훔쳐갔어. 도대체 누구야? 요양보호사 뭐라고 해야 되죠? 같이 찾아볼까요? 이게 답이에요. 1. 어르신 생각에는 누가 훔쳐간 것 같으세요? 2. 어르신, 자꾸 남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3. 어르신 서랍장에 있는지 함께 찾아봐요. 4. 금가락지와 목걸이가 어떤 모양이에요? 5. 아드님께 더 예쁜 것으로 사오라고 할게요. 함께 찾아볼까요? 이 정답 뭐예요? 3번이죠. 어르신 서랍장에 있는지 함께 찾아봐요.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치매 도둑 망상이죠.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요. 그냥 함께 찾아보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치매 대상자 문을 발로 차며 왜 나를 무시해? 너희들은 얼마나 잘났어? 요양보호사 뭐라고 해야 되죠? 1. 이렇게 문을 발로 차면 문이 부서져요. 2. 어르신, 발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3. 이러시면 여러 사람이 깜짝 놀라잖아요. 4. 누가 어르신을 화나겠나요? 5. 다른 방으로 가서 어르신의 전성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정답은요? 5번 다른 방으로 가서 어르신의 전성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약간 동문서답이죠? 왜 이렇게 답을 할까요? 치매 파괴적인 행동은요,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수개월 이내에 사라집니다. 화를 낼 때는요, 다른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좋아요.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또는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본다, 충분히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준다, 또 어떤 노인만 보면 화가 나? 그러면 마주치지 않게 한다, 이런 것들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해주고요, 자극을 주지 않는다, 충분히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2. 치료 후 재발률이 낮다. 3.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4. 원인이 명확하여 초기 진단이 쉽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요?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질병의 경과가 길어요. 재발이 빈번하고요. 원인이 불명확하고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노화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늙어서 그런 건지 질병이 생긴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노인성 질환 특성 중요하죠.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합니다. 신장의 배설 능력이 떨어져서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죠. 그래서 중독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노인은요, 약에 민감하고 약물 중독에 빠지기가 쉽다.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단독 발생이 아니고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가 쉽다. 재발이 쉽고 경과가 길다. 합병증이 동반되기가 쉽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 번갈아 나옵니다. 경증,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은 과일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말해보기, 미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해보기, 1. 계산력, 2. 통제력, 3. 친화력, 4. 수능력, 5. 언어 능력. 정답은요? 5번 언어 능력 되겠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거 말해보세요. 사과, 딸기 이런 거를 말하려면은 언어 능력이 아무래도 향상이 되겠죠. 경증 치매 대상자냐 중증 치매 대상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져요. 경증이면은요, 아직 상태가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거, 난이도 있는 거 괜찮다는 거고요. 중증 인지기능 장애가 있어. 그랬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겠죠. 그냥 탬버린을 흔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탬버린을 연주한다거나 똑같이 선 따라서 그리기 이런 것들이 중증에 해당되고요. 경증은 조금 어려운 거, 난이도 있는 거 괜찮다. 인지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일기 쓰기도 내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돕기,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 정서 지원 서비스. 2.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3.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 4.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5.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정답은요,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스킨십이 닿는 것은 우리가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로 하면 되겠죠? 1번 정서 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거, 이런 게 정서 지원이고요. 3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요,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취사, 청소, 세탁, 주변 정리하기, 이런 것들입니다. 또 4번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요, 외출 시에 동행, 일상 업무의 대행,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같이 외출하거나 요양보호사 혼자 물품 사오고, 이런 것들이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5번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신체 인지 향상 프로그램 또는 정신 기능 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이런 것들이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예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가족 형태는 노인 부모가 인근 아파트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 성인 자녀로부터 필요한 때 돌봄을 받고 있다. 1. 핵가족, 2. 조손가족, 3. 다문화 가족, 4. 한부모 가족, 5. 수정 확대 가족. 정답은요, 5번 수정 확대 가족이죠.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입니다. 노인 부모가 인근 아파트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 성인 자녀로부터 필요할 때 돌봄을 받고 있다.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 수정 확대 가족이에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의 질병 치료, 2. 노인의 구직활동 연계, 3.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4. 장애노인을 위한 수당 지급, 5. 노인의 사회적 기여 촉진. 정답은요, 3번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나 신체 활동을 지원해주죠. 노후의 건강을 증진해주고요. 생활 안정을 도모해줘요.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호자가 부모님 두 분 모두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재빨리도 부탁드릴게요. 다른 기관은 그렇게 해준다고 들었어요. 요양보호사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1.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 해드릴 수 없어요. 2. 그 기관으로 연결해드릴까요? 3. 그럼 하는 김에 같이 해드릴게요. 4. 다른 기관들도 그렇다면 고려해볼게요. 5. 저와 개인적으로 계약하면 추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정답은요? 그거 불법입니다. 그거 규정을 어기는 일이에요. 해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의 행동규범, 개인의 선호를 인정하죠. 대상자 인권을 존중합니다.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는요, 대등한 관계예요. 본인 부담금 할인 요구했을 때는요, 그거 위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자신이 2번 이혼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기관에는 말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1.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2. 해당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3. 가족에게 전화해서 사실인지 확인한다. 4.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5.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습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위액 분비 증가, 2. 간의 약물 대사 증가, 3.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4. 구강 건조증 감소, 5.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정답은요? 5번이죠?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위액의 분비가 저하돼요. 간의 약물 대사가 저하되죠. 간 기능이 떨어져서 약물의 대사도 안 되고 제거도 잘 안 된다.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가 감소됩니다. 구강 건조증은 증가하죠. 탈계 분비, 침이 분비되는 게 저하된다. 위액의 산도가 저하되고요. 위산이 저하되니까 소화 능력도 떨어지죠.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해요. 췌장에서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니까 당 내성이 떨어져서 당뇨병에 걸리기도 쉽다라는 거. 성희롱의 유형과 행위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언어적 성희롱, 신체 일부를 밀착함. 2. 육체적 성희롱,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함. 3. 육체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을 보여줌.
4. 시각적 성희롱,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함. 5. 시각적 성희롱, 성과 관련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함. 정답 뭐죠? 5번. 성과 관련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했다. 이게 바로 시각적 성희롱이 되겠어요. 1번. 신체 일부를 밀착함. 육체적인 성희롱이죠. 2번.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함. 언어적인 성희롱이에요. 3번. 음란한 사진을 보여줌. 눈 버렸죠. 시각적 성희롱이다. 4번.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함. 언어적인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야한 농담, 성적인 정보 유포, 음란한 농담, 언어적인 성희롱이에요.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회유, 다 언어적인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신체가 접촉하는 게 육체적인 성희롱이죠.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2. 사이가 친밀한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3.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대상자와 거리를 둔다. 4.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 5.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은요? 4번.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하는 거예요. 의심돼도 신고하고요. 알게 돼도 신고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 환경 조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도에 물건을 쌓아둔다. 2. 문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3. 거실 중앙에 얇은 매트를 깐다. 4.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한다. 5.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정답은요? 5번이죠?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겠죠. 복도에 또는 바닥에 물건 쌓아두지 않습니다. 걸려서 넘어지죠? 낙상 우려로 문턱은 설치하지 않는다.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요, 잘 넘어져요. 바닥에 물기는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에서 중요했던 거 뭐 있죠? 상하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운동한다.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5에서 10초 쉰다. 또 그 자세를 유지할 때는요, 10에서 15초간 유지하라고 했어요. 인플루엔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이다. 2.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3. 증상 발현 이후에는 전파 위험이 없다. 4.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치료해야 한다. 5. 감염 후 회복 중에 다시 열이 나고 누런 가래가 생기는 것은 정상이다. 정답은요?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거든요.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합니다. 독감이죠.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이 아니죠. 인플루엔자 독감은요, 공기, 비말 감염 질환이에요. 증상이 없으면 치료할 필요가 없고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상은요, 발열, 두통, 전신 쇠약감, 마른 기침, 코막힘, 근육통, 인후통 이런 것들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언제 맞죠? 10, 11, 12월에 권장하죠. 독감은 걸리면 일주일 정도는 쉬어야 돼요. 상대한테 옮기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독감에 걸렸다고 한다면요, 일주일은 쉬었다가 요양보호를 나가야 합니다. 매년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접종을 맞죠. 65세 이상은 무료예요. 인플루엔자는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또 어떤 질병이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죠?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도 바이러스거든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합니다. 대상포진 걸리면 어디로 가라? 피부과로 가셔야 돼요. 재가침의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딸을 보러 간다며 현관문을 열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해질녘이 키워드가 되겠어요. 1.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2. 밖이 어두워서 못 간다고 설명한다. 3. 딸 집에 어떻게 갈 것인지 물어본다. 4. 현관문을 열어주고 바람을 쐬게 한다. 5. 커튼을 걷어서 저녁이 되었음을 알게 한다. 정답은요? 1번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해질녘은요, 석양증후군이에요. 낮에는 유순하던 사람이 저녁이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오거나 옷을 벗고 서성거리거나 방바닥을 뒹굴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질녘에는요, 대상자와 함께 있어준다? 대상자가 좋아하는 어떤 단순한 소일거리를 준다?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따뜻한 음료수, 등 마사지, 음악 듣기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또 좋아하는 반려동물, 애완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거 괜찮죠? 대상자가 좋아하는 거, 익숙한 것들을 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커튼은 닫아요. 조명을 밝게 켜요. 지금은 밤이 아니에요. 낮이에요. 이렇게 연출해주는 게 좋습니다. 텔레비전은 너무 크지 않은 게 좋아요.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관절의 뻣뻣함 감소 2.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3. 폐조직의 탄력성 증가 4.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5.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정답은요? 2번이죠? 균형 및 조정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운동을 기피하는 거예요. 관절의 뻣뻣함은 점차 증가되죠. 그래서 움직임에 제한이 생깁니다. 폐조직의 탄력성이 감소해서 흉곽이 경직돼요. 폐활량이 줄어들니까 운동할 때 쉽게 숨이 차죠. 또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감소해요. 활동할 때 쉽게 피곤해집니다. 또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소합니다. 균형이나 조정 능력이 떨어져서 잘 넘어져요. 본인이 잘 못하니까 자꾸 기피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는 요인 중에 또 하나는요. 낙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고요. 폐활량이 줄어들면서 숨이 차죠. 폐조직의 탄력성이 감소한다.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국가고시에 나오고 있어요. 균형이나 조정 능력이 감소한다. 또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고 균형이나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잘 넘어진다. 시력이 감퇴되고 심리적인 상태가 운동을 방해한다. 이런 것들이 다 운동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똑같지만요. 보기는 계속 달라집니다. 다음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는 보호자가 뇌경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낮 동안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 1. 방문 요양 2. 방문 간호 3. 노인 요양시설 4. 주 야간 보호 5.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정답은요? 일정 시간 이게 바로 포인트가 되겠죠? 4번 주 야간 보호가 되겠습니다. 1번 방문 요양. 방문 요양은요. 장기 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였죠. 방문 간호는요. 간호사 또는 방문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간호하는 거예요. 3번 노인 요양시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이죠.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서 밥 주고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게 바로 노인 요양시설이고요. 주 야간 보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아침 한 9시에 가서요. 오후 5시에 끝나죠. 일정한 시간 동안 보호해 주는 게 바로 주 야간 보호가 되겠습니다. 일정 기간 한 달에 9일 맡길 수 있는 거 그거는 바로 단기 보호가 되겠어요. 5번에 있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요.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 바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되겠어요. 공생은요. 입소자를 9명 이내로 받고요. 노인 요양시설은요. 입소자를 10명 이상으로 받는다. 이것도 중요했죠?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해 대상자에게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폐렴구균은 1회 접종해야 합니다. 2. 파상풍은 3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3. 백일에는 10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4. 대상포진은 매년 1회 접종해야 합니다. 5. 인플루엔자는 1년에 2회 접종해야 합니다. 정답은요? 1번이죠. 폐렴구균은 1회 접종해야 합니다. 한 번만 접종해도 되는 거 폐렴구균과 대상포진이에요. 우리 10년마다 파디하자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요. 10년마다 접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에를 어릴 때 접종을 하잖아요. 100일에는 추가 접종은 없어요. 10년마다 추가 접종하는 것은 파상풍과 디프테리아입니다. 인플루엔자 독감은요. 1년에 한 번 맞죠? 매년 1회 맞는다라는 거.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 폐렴구균, 대상포진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언제 맞죠? 10, 11, 12월에 보통 맞고요. 65세 이상은 무료로 접종해주고 있죠.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의 현금을 맡아 관리하였다.
2. 업무 수행을 이유로 보수 교육을 미루었다. 3.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 4. 대상자의 배우자가 장기 요양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5. 대상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상비 약을 제공하였다. 정답은요? 3번.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 국가고시에 진짜 자주 나오는 기출 지문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 문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배운다, 다 맞는 얘기예요. 제공해야 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한다.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한다. 보수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또 복지용구 구매 알선을 삼가하고 정보 제공만 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노인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1. 노인 공경의식의 강화 2.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 3. 노인의 자아 존중감 증진 4. 부양자의 부양부담 완화 5. 노인 학대 예방 서비스의 확대 정답은요? 2번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이 노인 학대를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어요. 노인 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은 가족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가족 관계가 갈등이 고조되고 노인이 의존성이 증가하고 노인의 부양의식이 약화되었을 때 또 부양자의 사회적인 고립 또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었을 때 더 학대가 잘 발생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함,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함. 이거는 어떤 역할일까요? 1번 촉진자, 2번 옹호자, 3번 교육자, 4번 동기 유발자, 5번 숙련된 수발자. 정답은요? 2번 옹호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학대받고 소외받고 차별받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지해준다. 옹호자의 역할이에요. 또 동기 유발자는요. 대상자가 잔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해준다. 대상자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이런 것들이 동기 유발자의 역할입니다. 숙련된 수발자는요. 숙련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대상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바로 숙련된 수발자가 되겠습니다. 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g 이상 염분을 섭취한다. 2.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여 혈압을 조절한다. 3.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 4.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시작한다. 5.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정답 뭘까요? 3번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심장과 팔 높이를 같게 해야 혈압이 정상적으로 측정이 되어 그 자세가 달라지면은요 혈압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나옵니다. 1번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g 이상 염분을 섭취한다? 너무 많죠? 6g 이하로 염분을 섭취하는 게 좋겠어요.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물은 좋지 않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좋은 거예요. 포화지방산과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요. 과일이나 야채, 저지방 유제품을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먹어야 되는 게 혈압약이에요. 약을 안 먹으면요, 바로 혈압이 다시 올라가겠죠. 5번,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2차성 고혈압은요, 한 5에서 10%예요. 그 비만 때문에 생기는 본태성 고혈압이 거의 다입니다. 90에서 95%예요. 뭐 유전적인 것도 있고요. 흡연, 과도한 음주, 짠 음식, 또 비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혈압이 생긴다는 거예요.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1.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2. 주기적으로 냉요법을 한다. 3. 혈전 예방 약물을 복용한다. 4. 자외선을 차단한다. 5. 저체중 상태를 유지한다. 정답은요? 1번이죠.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고 했어요. 관절염에는요. 수영이 좋다고 했죠.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이 골다공증에는 좋은 거예요. 산보, 걷기, 가벼운 조깅, 비타민 D 섭취, 햇볕을 쬐면은요. 비타민 D가 생성된다. 이런 것까지 알고 갈게요.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성생활을 금한다. 2.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주를 마신다. 3.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4.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 5.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정답은요? 3번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입니다. 성생활을 금하진 않죠? 발기하는 데 문제를 유발하지 않으므로 성생활은 가능하고요. 맥주를 마시나요? 비대된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서 요도가 좁아져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죠.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요, 발기 지연을 초래해요.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금주합니다. 또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을 필요는 없고요. 도뇨관을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이게 더 좋은 답이 되겠어요. 전립선 비대증은요, 남성 호르몬이 불균형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면 요도구가 좁아지죠. 그럼 소변 줄기가 가늘어져요. 잘 안 빠지겠죠. 그래서 소변이 잘 안 나오고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오기 때문에 배뇨를 하고 나서도 잔뇨감이 있어요. 그래서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심하면 전립선 절제술을 받는다.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추어 조절해야 하는 부분은 정답 4번 라입니다. 가는요 타이어예요. 나는요 바퀴 손잡이입니다. 또 다는 잠금 장치고요. 라는 발 받침대, 마는 작은 바퀴입니다. 이 다리 길이는요, 허벅지 길이랑 종아리 길이를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아리 길이를 조절하는 것이 발 받침대 라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에게 이동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나,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어 발을 바닥에 내리게 한다. 다, 왼쪽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라, 대상자의 오른쪽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준다. 마, 왼쪽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 정답은요? 요 순서입니다. 순서대로 읽어드릴게요. 일단 대상자에게요. 이동할게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휠체어 잠금장치 잠그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대상자를 지지해 주고요. 대상자의 건강한 손을 활용하게 한다. 왼쪽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앉게 한다. 이렇게 서술어만 보고도 맞출 수는 있습니다. 순서대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대상자에게 이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어 발을 바닥에 내리게 한다. 대상자의 오른쪽 옆에서, 불편한 쪽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 준다. 왼손으로,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 왼쪽 다리에 힘을 주어,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 지팡이 길이를 결정하기 위한 손잡이의 높이는 1.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둔부 높이. 2.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가슴 높이. 3.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겨드랑이 높이. 4.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세웠을 때 가슴 높이. 5.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세웠을 때 겨드랑이 높이. 정답은요? 지팡이 다리 옆에 세웠을 때 둔부 높이, 엉덩이 높이입니다. 엉덩이 정도의 높이가 좋은 거예요. 보행기도 엉덩이 정도의 높이입니다. 지팡이 높이 문제보다는 지팡이 올라갈 때 순서와 내려가거나 평지갈 때 순서를 많이 물어보죠. 지팡이 올라갈 때 올지건마. 지팡이는 항상 지팡이를 먼저 짚어줘야 되고요. 지건마. 건강한 쪽 먼저 올라가고 마비 쪽이 나중에 가는 것입니다. 올라갈 땐 그런 거예요. 올라갈 때는 올지건마.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 다리 순이고요. 내려갈 때는요. 내지마건. 지팡이 마비 다리 건강한 다리 이렇게 반대로 갑니다. 올라갈 때는 지건마 요걸 기억하시고 평지나 내려갈 때는 반대라는 거.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